자, 요즘 뭐 그 요소수 파동의 근원지라고 해야 되겠죠. 중국의 이제 이 석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보도를 통해 접하셨을 겁니다. 제 지금 뒤에 화면에 저보다 얼굴이 좀 크게 나오셨는데, 자, 저분의 속뜻이 무엇인지 중국 얘기를 좀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중국 육중전회가 어제부터 개장이 됐는데 관전 포인트는 과연 무엇인지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중국이 지렛대 효과를 노리고자 은근히 이제 저희한테 어깃장을 놓는 것인지 네. 참 그 시점이 애매하게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간과하기는 어렵고 이 요소수라는 걸로 그냥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그 뒤에 또 다른 무엇이 있는지 일단 차근차근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육중전회가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발판을 마련을 할 것인가? 관전 포인트 좀 얘기해 주시죠. 사실 봄부터 그 내년 20차 당대회에서 이제 중국 공산당이 그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근데 네. 이제 기존의 관례대로 한다면 그 관례라는 것도 사실 그 전에 마오쩌둥 시대나 덩샤오핑은 전면에 안 나섰지만 장기간 중국에 실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 이제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제 총석입니다. 국가를 대표할 때는 국가 주석이고요. 공산당 총석이를 2번 연임을 했고, 그러면 관례상 이제 다른 후계자한테 줘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한 번 더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게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당원들과 적어도 9천만 당원들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지가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고 이제 강제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시진핑 총서기는 그런 작업을 약간 강제적으로 해온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 봄부터 이미 이번에 마지막 올해 열리는 그 6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네. 아마도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는 뭔가 조치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지금 중국 공산당 100년 역사에서 그동안 2번 했던 역사결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역사의 어떤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시기로 나간다는 걸 할 때마다 한 건데요. 모택동 사상을 공식화한 1945년에 첫 번째 역사결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등소평의 개혁 개방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오쩌둥 사상에 대한 재평가를 한 2번째 역사결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모택동 시대 등소평 시대가 이제 확고하게 자리 잡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런 역사결의, 물론 이제 역사 경험결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100년의 역사를 잘 종합해서 지금 중국이 세계적인 국가가 됐고 그걸 공산당이 잘 이끌고 왔으니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이거를 계속해서 물론 이제 그전 10년간 통치했었습니다마는 시진핑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그런 것들이 이번 6차 대회의 중앙위원회 전체위원회의 관전 포인트고요. 특히 그 안에는 공동부요라는 가치를 새롭게 집어넣을 거다. 공동부요라는 거는 원래 사회주의의 근간이죠. 그렇죠.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 경제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만은 이 중국의 IT 기업에 대한 제재라든지 그렇죠. 부동산세, 뭐 그다음에 과외 금지 이런 전체적인 게 공정사회 구현 그리고 과도한 부의 집중을 막고 좀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로 가자라는 이런 틀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6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역사결의라는 이름으로 나타날 거고 그게 새로운 시진핑 시대를 알리는 단초가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명분을 찾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대의 명분은 그쪽 중화사상의 상당히 또 근간이기 때문에 뭐 공산주의 체제인데 너무 자본주의화 돼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규제를 강화시켜서 뭐 대중들, 인민들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제 뭔가 좀 의견을 구하고. 근데 문제는 이 육중전회 이후에는 조금 이런 규제에 대해서 느슨해질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일각에서 나오던데. 그렇습니다. 너무 이제 강력하게 그렇죠. 계속 압박을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이 경제난이 힘들죠. 심각하고요. 네. 이 코로나 통제도 강제적으로 해서 제로 코로나를 천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는 잘 가야 그게 또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 새로운 지도자 그리고 다시 옹립된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성과. 위상 네. 이런 것들을 과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얽혀져 있어서 네. 마냥 갈등을 뭐 미국과의 갈등도 마냥 드라이브를 걸거나 이런 게 쉽지 않을 거다.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약간은 좀 조절을 해야 그리고 그런 그 결과를 가지고 이 내년 10월경에 예상되는 20차 당대회에서 좀 부드럽게 다시 한번 중국 총석이 공산당 총석이가 될 거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네.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은 그래서 이 육중전의 이외에는 중국의 IT 기업들을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 네, 네. 그래서 글로벌 사실 그 IB들이 뭐 블랙락 자산운용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많이 이제 포지셔닝을 했는데 전혀 지금 그 호응이 안 되고 있어서 좀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전혀 옵니다. 지금은 그렇겠습니다만은 중국도 사실은 이제 국유기업 사이드, 전통산업 사이드는 소위 경쟁력을 상당히 상실을 했고 네. 실제로 그 IT 사이드 이쪽에서 중국 경제를 끌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이 과연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중국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공산당이 그려놓은 중국 정부가 그려놓은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기업이라는 테두리를 만든 다음에 아마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미국이나 이런 많은 그 기업들의 자산들이 아직도 뭐 차이나 탈출 러시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네. 그런 데 있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미중 간의 갈등 포지션인데 항상 뭐 강대강으로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항상 유한 것도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라는 거는 네. 그 뭐 시진핑 주석이 늘 얘기했던 부분이고 건드리지 않으면은 그렇게 우리는 튕겨나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한때 이제 트럼프 정부 시절에 그런 네, 얘기였었는데 자, 미중 간의 갈등이 조금 유화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심화될 것으로 보는지. 일단 1차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압박 정책을 그대로 계승을 한 데다가 네. 트럼프가 좀 그 단순하게 강력한 정책으로 접근을 했지 않습니까? 뭐 관세 보복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거보다는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접근하는 데 대해서 중국이 약간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동맹을 모아서 규범화하고 압박과 네. 제재를 그다음에 또 인권 가치라는 걸 들고 나와서 중국을 압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트럼프의 대중 압박 플러스 민주 인권 이 부분이 강화가 되면서 동맹과 함께 규범을 만들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 이러고 나오니까 지금 1차적으로는 훨씬 강해지는 겁니다. 지난번 G20 정상회의에서 그 공식적인 스케줄에도 없었던 글로벌 이 공급망 재편 회의를 네. 바이든이 소집을 했고 거기에 뭐 다 갔습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바로 대표적으로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공급망을 만들겠다라는 미국의 시도입니다. 될지 안 될지는 전혀 모르죠.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다만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디커플링을 할 수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바이든 행정부도 그런 것 같아요. 기존에 했던 것들까지 완전히 잘라버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앞으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품목 항목에 대해서는 중국을 배제하고 가는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이테크 기술과 기존의 기술을 약간 분리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실제로 미국 기업가협회에서도 확실한 정책을 좀 얘기를 해줘야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 나올 거 아니냐. 그래서 바이든도 지금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만 1차적으로는 강력한 대응이 중국이 할 것이지만 미중 양측이 다 갈등 관리 모델을 찾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균형을 잡아가겠죠. 네, 네. 자,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이 에너지 대란, 이 물류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공급의 어떤 자기적인 것인지, 뭐 중국에서 시작된 원자재 발, 뭐 이게 자원 무기화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런 공산이 좀 보이는 것인지 네. 석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이제 요소수 문제 때문에 네. 굉장히 세간의 지금, 이슈죠, 뭐. 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그게 석탄에서 추출이 되는 거고 그렇죠. 중국은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화석 연료를 최소화하겠다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석탄 생산량이 줄어들고 호주와의 분쟁으로 호주산 석탄 수입도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만 하여간 일정하게 어려워졌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이 에너지와 관련돼서 생기는 원자재에 관해서 10월 15일부터 29개 품목에 대해서 이제 통관 뭐 이런 거 네. 검사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이제 요소수가 걸린 겁니다. 네. 사실 요소수는 비싼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옛날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앵커님이 지적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중국의 80% 이상의 의존도를 갖고 있는 품목이 한 1,85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군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소수는 97%인데 이게 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보복성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야 된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대중 전략이나 이 에너지에 관한 사드 사태를 경험했듯이. 그렇습니다. 100%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되고 우리 정부나 특히 우리 주중대사관 같은 데서도 그런 좀 그 동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네. 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그 파악을 해서 본국 정부와 잘 얘기를 하고 사실 요소수 사태 같은 경우는 정부가 그게 국가 안전에 경제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중간에 끼지 않습니까? 네, 네. 샌드위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부존 자원이 없고 또 들여와서 생산하는 2차 생산의 어떤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수출 주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내수는 지금 또 균형이 잃어가고 있고 코비드 때문에 자 항상 한국은 중간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어떨까요? 중국 러시아 견제용 바이든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한국이 포함되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어쨌든 민주동맹, 뭐 민주가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산업화를 성공하고 민주화를 성공한 국가로 돼 있고 네. 그거는 세계에서 사실 한국이 자랑할 만한 일이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 견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미국 행정부의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다만 한국의 대중 의존도, 무역이라든지 경제 의존도를 생각해 보면 마냥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정부가 많이 쓰고 있고 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보편 가치라든가 보편성에 관해서는 우리가 일반론을 똑같이 주창을 하고 사실 한국 경제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원이 없는 가운데 가공하고 거기에 새로운 콘텐츠를 더하고 해서 수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온 그래서 세계적 국가가 세계 8위의 무역국이 됐단 말이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미국한테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선택적 협력 범위를 분명히 미국에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중국에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의 중간점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좋은 조언 너무 이제 귀에 와닿고 마음에도 와닿습니다. 달변이시군요, 우리 교수님이. 또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다음에 한번 또 자리 마련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육중전 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요소수 문제 이야기들이 많은데 좀 풀이를 해봤고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